제가 최근에 한 독일의 아티스트가 이 달나라 거위에서 영감을 받아서 아주 재밌는 작업을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아기 때부터 이 거위들을 알 때부터 부화시켜서 달에 갈 수 있도록 우주인 거위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같이 살아가는 일종의 이제 퍼포먼스 아트를 한 예술가가 있었는데요. 지금 사진 속에 등장하는 거위들마다 잘 보시면 아래에 실존했던 닐 암스트롱, 유리 가가린, 버즈 올드린 이런 우주인들의 이름으로 이름이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귀여운 사진을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위들을 앉혀놓고 우주 동력학 수업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같이 우주 여행을 위한 비행 훈련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재밌는 이제 사진들을 남겼더라고요. 또 아까 소개해드렸던 거위, 이슬, 그리고 대포, 마지막 대포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면 그나마 대포를 쏴서 우주에 날아가는 이 방식이 아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주 탐사 방식과 제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듭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역사상 처음으로 제작된 SF 영화로 일컬어지는 달나라 여행, 달세계 여행이라고 하는 작품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요. 사람의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 달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로켓을 발사를 하게 되고요. 그 대포알이 달 표면에 꽝 박힌 아주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그 익살스러운 표정이 있는 달 모양의 이모지가 있잖아요. 그 이모지가 사실 이 영화 속에 등장했던 달의 얼굴에서 모티브를 따서 만들어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 바깥,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태양계 너머 우주 공간엔 무엇이 있을지 직접 다다라서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죠. 그렇게 일찍이 대략 40년, 50년 전에 지구를 떠났던 보이저 탐사선은 역사상 처음으로 태양계 경계 너머 먼 우주로 항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지구를 떠난 지 거의 10년 넘는 긴 시간이 지난 1990년 2월 14일이 되었을 때 보이저 탐사선은 태양계 끝자락에서 고개를 돌린 채 태양 주변을 돌고 있던 우리 지구 그리고 태양계 행성들 멤버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게 되죠. 이때 찍었던 태양계 사진이 우리가 최초로 먼 거리에서 바라봤던 태양계의 셀카, 태양계 가족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앵글을 찍던 보이저 탐사선은 우리 지구가 얼마나 작고 귀엽고 또 하찮은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이 유명한 사진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 사진을 잘 보시면 1픽셀 정도 작은 사이즈로 보이는 하얀 점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지구, 창백한 푸른 점의 모습이죠. 이 작은 점 안에 인류는 지난 수십만 년 동안 갇혀 살았고요. 아마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은 계속 이 작은 점에 갇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천문학자들은 이 사진이 찍혔던 날짜를 기점으로 인류의 세대를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진이 찍힌 이후에 태어난, 그래서 지구가 얼마나 하찮고 작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사진을 통해 볼 수 있는 어린 세대들을 보이저 이후 세대, 포스트 보이저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먼 옛날 인류가 날려보낸 구닥다리 탐사 로봇들이 대체 어떻게 태양계 바깥 경계 너머까지 날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 인류가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플라이바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태양계에서 함께 지구처럼 태양 주변 궤도를 돌고 있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여러 행성들의 중력을 빌려서 탐사 로봇의 속도를 높이고 방향을 트는 기법입니다. 근처를 스쳐 지나간다라고 해서 플라이바이라고 부르죠. 한번 예를 들어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보이저 탐사선이 어떤 식으로 지구 바깥 그리고 태양계 경계 너머까지 날아갔는지 한번 그 여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보이저 1호와 2호 중에서 2호가 먼저 지구를 떠났고요. 1호가 나중에 지구를 떠났다는 점인데요. 그렇게 넘버링이 붙었던 이유는 비록 1호가 나중에 발사가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목성에 먼저 도착했고 더 먼저 서둘러서 태양계 바깥을 탈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차례 목성 곁을 지나가고 또 토성 곁을 지나가고 또 그 다음 천왕성과 해왕성 이렇게 태양계 외곽 가스 행성들을 두루둘루 지나가면서 각도가 틀어지고 속도가 더 빨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태양계 행성들을 지나갈 때마다 속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행성들이 아주 압도적인 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행성은 강한 중력을 갖고 있으니까 행성 근처에 다가가면 행성이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탐사 로봇의 속도가 점점 빨라질 수 있겠다 싶지만 다시 행성을 지나가게 되면 행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이번엔 반대로 탐사 로봇을 붙잡고 있는 중력에 대항해서 다시 꾸역꾸역 도망을 가야 하다 보니까 결국엔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단순하게 행성의 중력 자체만 놓고 본다면 가까이 다가갈 땐 속도가 올라가지만 다시 멀어질 땐 속도가 느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플라이바이를 통해서 탐사 로봇은 속도에 이득을 보는 걸까요? 그 이유는 태양계 행성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태양계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행성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탐사 로봇이 지나갈 때 그 행성 자체가 움직이는 속도만큼 함께 이끌려서 더 속도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행성들이 함께 움직이는 만큼 탐사 로봇의 속도를 더 빠르게 높이면서 아주 먼 거리에서도 굳이 엔진에 불씨를 태워서 엔진의 추력을 만들지 않더라도 더 오랜 시간 값싸게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플라이바이 기법을 통해서 속도를 유지했던 당시 보이저 1호, 2호 탐사선의 속도 변화를 잠깐 그래프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에 지구를 떠났다가 가파르게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에 태양계 공간 안에 갇혀 있는 행성이건 탐사 로봇이건 모두 다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를 벗어나서 태양계 외곽으로 쭉 멀어지게 되면 그 탐사 로봇을 붙잡고 있는 강력한 태양 중력을 거슬러 가야 하다 보니까 아주 가파르게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속도가 스파이크를 찍으면서 픽 올라가는 구간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때가 첫 번째 플라이바이, 목성 곁을 지나가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 목성 곁을 지나갈 때 또 한 차례 속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성 곁을 지나갔다가 다시 행성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속도가 느려지기는 하죠. 하지만 목성을 만나기 직전과 목성을 벗어난 직후 그 속도의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보시면 그래도 좀 더 높은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속도의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토성 곁을 지나고 천왕성 곁을 지나고 해왕성 곁을 지나면서 계속 속도가 올라갔다가 줄긴 하지만 조금씩 더 올라간 속도를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배경에 희미하게 그려져 있는 회색 곡선이 보일 겁니다. 그것은 각각의 주어진 거리에서 태양의 중력을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 태양계 탈출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탐사 로봇이 그 회색선보다 아래를 지나가는 더 느린 속도를 갖고 있다면 영원히 태양의 중력에 속박된 채 바깥으로 도망갈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성, 토성, 행성들의 곁을 지나가고 속도의 이득을 보지 않았다면 결국 탐사 로봇의 속도는 끊임없이 가파르게 느려졌을 것이고요. 영원히 회색선을 넘지 못한 채 태양계 안에 갇혀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성, 토성, 행성 플라이바이를 거치면서 회색선보다 높은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보이저호는 최근 21세기가 되면서 태양계 경계 넘어 진정한 인터스텔라, 성간 우주로 떠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태양계 경계 넘어 아주 머나먼 우주로 날아갔던 탐사 로봇은 크게 5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데이 파이어니어호, 그리고 2데이 보이저 탐사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명왕성 곁을 지나가고 계속해서 태양계 바깥으로 떠나가고 있는 뉴 호라이즌스 탐사 로봇까지 이렇게 다양한 탐사 로봇들이 인류의 흔적을 태양계 너머까지 남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쩌면 인류가 날려보냈던 그리고 계속해서 멀리 떠나가고 있는 이 5대의 탐사 로봇들은 인류의 확장된 스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우주 순수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사진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가장 최근에 우주를 떠났던 뉴 호라이즌스 막내 탐사선이 보이저 선배님이 어디쯤을 날아가고 있을지를 겨냥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물론 너무 거리가 멀고 또 보이저 탐사선은 밝게 빛나는 별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에서 직접 그 모습이 담기진 않았지만 전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지를 가늠한 다음 찍은 사진이었죠. 그래서 사진 속에 노랗게 표시된 바로 저 포인트에 뉴 호라이즌스 후배가 바라본 보이저 선배님이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래전 태양계 경계 넘어 우주 공간으로 떠나고 있는 탐사선들끼리 서로 눈맞춤을 하고 찍은 사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 인류는 또 어떤 방식의 탐사를 통해서 이 태양계 넘어 더 머나먼 우주까지 갈 수 있게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의 아이디어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주 엘리베이터입니다. 아마 SF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작품들 속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우주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우주 엘리베이터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리 오래전에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로켓 과학자로 유명한 러시아의 치올쿠프스키가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건설되고 있던 에펠탑을 보고 드디어 인류가 저 정도로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죠. 당시 치올쿠프스키는 로켓을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저 에펠탑을 더 높은 버전으로 진짜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높게 지을 수만 있다면 굳이 로켓을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 하나만 타고 우주로 날아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좀 귀여운 생각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의 우주 발사 방식은 굉장히 많은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유곽만한 작은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 건물 하나만한 커다란 로켓을 써야 하고 또 대부분의 로켓은 사실 일회용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주 엘리베이터가 존재한다면 제가 올리고 싶은 인공위성 딱 껴안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채 딱 버튼 누르고 우주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주층이 딱 열리면 발로 빵 차서 인공위성 궤도에 띄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훨씬 더 안전하고 저렴하게 우주 발사체를 띄워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올쿠프스키가 던졌던 이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꽤나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 엘리베이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만약 우주 높은 곳까지 어떤 기지를 띄워놓고 그곳에서 지면까지 케이블을 연결하게 된다면 사실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 그리고 기지가 돌고 있는 속도가 어긋나게 되었을 때 케이블은 끊어지고 뒤엉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우주 엘리베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선 그 궤도에 올라가 있는 우주 기지의 공전 주기 역시 지구가 매일매일 자전하는 자전 주기와 일치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면 딱 지구의 자전 주기와 일치한 주기로 공전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지구 정지 궤도라고 부르는 36,000km 고도의 기지를 띄워 놓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올라간 우주 기지와 지면을 연결해서 길게 케이블을 이어 놓을 수만 있다면 케이블은 전혀 꼬이거나 끊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우주와 땅을 오고 갈 수 있겠죠. 굳이 새로운 기지 띄울 것 없이 지구 주변을 지나가는 소행성 하나를 끌고 와서 이 지구 정지 궤도에 올려놓는다면 이것도 꽤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엔지니어들은 이 우주 엘리베이터가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36,000km에 달하는 이 엄청난 길이의 케이블을 대체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케이블 자체의 질량, 그 무게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리 같은 거를 지을 때 사용하는 강철 케이블을 가지고 이 우주 엘리베이터의 케이블을 만들려고 한다면 단순 계산해 봤을 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보다 더 두꺼운 케이블이 있어야만 이 케이블이 끊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당연히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계산이겠죠. 그래서 요즘 천문학자, 엔지니어들은 이 우주 엘리베이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강력하고 훨씬 가벼운 신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불과 100여 년 전 21세기의 인류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상상했던 그림입니다. 고래와 연결된 잠수함을 타는 모습이라거나 잠자리 같은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이런 그림을 떠올렸던 걸까요? 만약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이동수단을 만들기 위해선 마차에 말이 있듯이 아주 힘이 센 동물의 힘을 빌려서 움직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가서 고래의 도움 없이 쇳덩어리가 혼자서 바다를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생각 취급을 당했겠죠. 이처럼 과거에는 그 과거의 생각에 제한된 미래를 상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시까지 츠루크프스키가 우주 엘리베이터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직으로 빠르게 오르내릴 수 있는 교통수단은 엘리베이터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우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직 이동수단을 떠올린다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우린 이제 드론과 같은 훨씬 다른 혁신적인 방법으로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주 엘리베이터라는 아이디어 역시 결과적으로는 미래에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과거에 한때 상상했던 작은 스캔들, 작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에 불과한 이야기로 머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라그랑주 포인트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그랑주 포인트는 크게 5개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라그랑주 포인트는 정확하게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그 속도와 주기가 우리 지구와 일치하게 되는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한번 간단한 L1과 L2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태양과 지구 사이에 어떤 탐사선을 띄워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이 탐사선의 궤도, 속도와 주기를 결정하는 건 그 중심에 있는 태양의 중력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더 강한 중력으로 붙잡혀서 돌고 있는 만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돌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지구의 효과도 작용하게 되죠.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궤도 바깥 방향으로 탐사선을 잡아당기는 지구의 효과도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쪽에서 잡아당기는 태양의 중력에서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는 지구에 의한 중력이 빠지게 되면서 이 탐사선이 느끼게 되는 전체 힘의 합력, 전체 힘의 합은 조금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조금 더 약해진 태양 중력에 붙잡혀서 도는 것 같은 효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덕분에 탐사선은 원래는 지구보다 빠른 속도로 돌아야 했겠지만 조금 느려진, 잘 조절만 할 수 있다면 지구와 같은 속도로 돌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L1 포인트에 올라가 있는 우주선 탐사선은 항상 태양과 지구 사이에 태양을 가리고 있는 포인트에 정박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번엔 지구보다 살짝 바깥에 떨어진 L2 포인트를 생각해 볼게요. 이번엔 조금 다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탐사선은 지구보다 살짝 바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받는 중력만 생각하면 태양에서 좀 더 약한 중력을 받게 될 것이고, 따라서 지구보단 좀 더 느린 속도로 돌아야 하겠죠. 그런데 이번엔 안쪽에 지구도 있다 보니까 지구가 추가로 잡아당기는,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도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엔 탐사선이 느끼게 되는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의 전체 합이 태양에 의한 중력 플러스 지구에 의한 중력까지 더해지면서 더 강해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번엔 반대로 원래라면 지구보다 느리게 돌았어야 할 탐사선이 충분히 빠른 속도로 돌 수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속도를 잘 조절할 수만 있다면 딱 지구가 도는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태양에서 반대 방향, 지구에서 먼 우주를 바라보는 바깥 방향에 딱 고정된 위치에 정박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태양과 지구, 그리고 두 천체의 중력과 회전하는 움직임의 효과를 모두 잘 조율하면 딱 정확하게 우리 지구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지구에서 봤을 때 항상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포인트는 총 5가지가 정의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L1, L2, L3 그리고 L4와 L5까지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목적이 많이 달라집니다. L1 같은 경우에는 태양과 지구를 사이에 두고 태양빛을 밝게 받고 있는 지구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지구를 감시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L1 포인트에는 주로 지구를 감시하는, 지구의 구름이나 대기를 감시하는 그런 정찰 탐사 로봇들을 많이 띄워올리게 되고요. L2 같은 경우에는 지구보다 더 바깥, 태양과 지구를 등진 깜깜한 우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훨씬 더 먼 우주, 은하나 별들을 관측하기 위한 그런 우주 망원경들을 많이 올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 올라갔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도 바로 L2 포인트에 올라가 있죠. L4와 L5 같은 경우에는 멀찍이 떨어진 채 태양과 지구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분출된 여러 물질들이 어떻게 지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다 보니까 태양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우주 날씨를 감시하는 그런 탐사들을 주로 하고 있죠. 참고로 지구보다 정반대편에 떨어진 L3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어떤 탐사선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L3 포인트는 전혀 가본 적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인류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정말 미래 SF 영화처럼 보이는 놀라운 우주 탐사 이야기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라이트 세일입니다. 이름 그대로 라이트 세일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냐면 별빛, 태양빛을 받아서 그 힘으로 항해를 하는 우주 돛단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바다 위를 항해하는 돛단배도 잘 생각해 보시면 바람의 힘으로 바람, 즉 공기 분자가 빠르게 밀어내는 압력의 힘을 받아서 돛이 밀리고 배가 움직이는 원리라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사실 빛 역시 일종의 압력을 행사합니다. 빛 자체는 질량이 없긴 하지만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빛에 의한 압력, 즉 광압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넓게 펼친 우주 돛을 띄울 수만 있다면 그 돛책에 가해지는 광압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라이트 세일의 아이디어를 훨씬 더 세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태양빛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구에 거대한 인공 레이저 기지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좁은 면적에서 고출력으로 집중적으로 빛을 쏠 수 있게 되고요. 태양빛보다 훨씬 강하게 또 빠르게 속도를 올릴 수가 있게 되겠죠. 현재 이론적인 계산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우주 돛을 밀어냈을 때 한 20년, 30년 정도면 빛의 속도의 30%에 가까운 아주 빠른 아광속 수준의 속도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천문학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스타샷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아주 거대한 우주 돛을 띄워놓고 그 돛을 향해 레이저를 비추는 거죠. 그 다음 20년, 30년 동안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가속을 시키고 다시 20년, 30년 동안 감속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떨어진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하는 항성계로 탐사 로봇을 보내는 거죠. 물론 탐사선의 질량이 가벼울수록 더 빠르게 속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돛 한가운데 손톱만큼 작은 탐사 로봇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통신과 사진 촬영 등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만 겨우겨우 실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한 40년, 50년 정도가 되었을 때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프록시마 센터리라고 하는 다른 항성계까지 실제 탐사 로봇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 창백한 푸른 점 사진이 아마 머지않은 미래가 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냥 일상 속의 풍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그때는 더 이상 이런 멋진 풍경을 보면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작고 소중한 존재인지 더 이상 깨달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요? 그때가 되면 이런 우주의 풍경 역시 지극히 일상적이고 별로 그냥 감흥 없는 그런 풍경이 되어버리면서 우리가 더 이상 우주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새로운 감동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역치가 올라간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우주와 권태를 느끼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런 미래가 되었을 때 또 우린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우주의 아름다운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될까요?
그런 쓸쓸한 미래가 다가오기 전에 이제 우리는 우주의 새롭고 낯선 모습에만 기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소중함과 우리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재적인 성장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적인 권태가 현실이 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소중함을 일깨워가는 그런 존재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함께했던 솔라 시스템 스페이스의 먼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텐츠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